상고에 진학하면서부터 단짝이 된 친구들은 마치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석처럼 어딜 가든 뭘 하든 매일같이 찰싹 붙어 다녔고 그건 해가 바뀌고 밤이 바뀌어도 변함없었다. 소녀들은 하나같이 서울에 대한 막연한 환상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 부산에서 태어나 그 언저리도 벗어나 본 적 없고 그럴 기회가 생긴다고 한들 기케야 학교에서 가는 수학여행으로 정해진 코스로 유적지만 돌다 오는 게 전부였다. 그것도 형편이 되어야 했기에 그것조차 따라가지 못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늘상 졸업하면 함께 서울로 가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진지하지만 진지하지 않은 약속 같은 걸 했었다. 하지만 누구도 왜 가려는지 가서 무엇 할 것인지에 대한 건 흘리는 말로도 언급하지 않았고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듯했다. 한참 꿈 많은 나이임에도 그들 모두의 진로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대학 진학은 애저녁에 포기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란 길이 정해져 있었다. 그나마 선택이란 걸 할 수 있다면 성적과 적성을 따져서 온종일 사무실에 앉아 주판을 튕기는 사무직이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직, 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직 정도가 고작이었다. 소녀들은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시기부터 꿈을 꾸는 건 허황된 사치고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진작부터 자리 잡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건 그저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작은 몸부림 같은 것이었고 약속은 사춘기 소녀들이 한 의미 없는 장난에 지나지 않았다. 정작 그 시기가 되었을 땐 누구도 그때의 약속을 되뇌지 않았고 하나둘 취업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는 각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느라 서로 얼굴 맞대고 수다를 즐길 시간을 갖는 것도 좀체 힘들었다. 그렇게 사춘기 소녀들의 서울 상경 약속은 그 시절의 다른 기억들과 함께 추억 저장소 한편에 고이 묻혀버렸다. 재경 역시 학교 추천으로 작은 회사의 격리직으로 들어가 매일 숫자만 가득한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겼다. 그런데 몇 번을 검산하고 확인해도 실수가 잦았고 그건 큰 스트레스가 되어 툭하면 유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그녀가 계산기로 찍어낸 숫자는 바로 현금으로 직결되는 것이기에 까딱하면 회사에 큰 손실을 줄 수 있어 작은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작은 오차 범위도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어 딱 맞아 떨어질 때까지 수십 차례고 계산기를 두들기다 퇴근 시간을 한참 넘기고 겨우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 덕에 한 달에 한두 번 토요일 저녁이나 겨우 시간을 맞춰 잡은 친구들과 약속에도 항상 늦어 핀잔을 들어야 했다. 굳이 시간을 보지 않아도 자신이 늦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기에 미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그저 머쓱하게 웃으며 은근슬쩍 비워놓은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그녀의 등장으로 잠시 멈춘 한두 주 동안 쌓여있던 수다보따리를 다시 풀어내기 시작했다. 재경은 친구들이 직장과 일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지만 모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만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들었다. 그녀는 격리직이 자신과 전혀 맞지 않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치는 부기시험은 거의 만점을 받으면서도 매번 자격증 시험에서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숫자 하나 때문에 정답과는 전혀 다른 오답을 산출해 취득과 멀어지는 고배를 늘 맛보았다. 그때는 평소 실력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결과로 담임에게는 같이 시험을 보고 떨어진 다른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꾸중을 들어야만 했다.
그런 것만 봐도 자신의 숫자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다는 걸 확연하게 알았음에도 남들이 보기에 생산직이나 서비스직보단 작은 회사라도 사무직이 그나마 안정적이고 그럭저럭 괜찮게 보일 것 같아 성향과 적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추천받은 대로 들어갔던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친구들과의 대화에 잘 끼지 못하고 겉도는 것처럼 느껴져 소외감이 들었다. 커피숍 안으로 사춘기 소녀로 돌아간 듯한 반짝 친구들의 꾸밈없는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녀들은 암묵적으로 약속이라도 한 듯 만날 때마다 한결같이 늘 같은 곳을 다녔는데 자연스레 단골이 된 커피숍에서 1차로 한두 시간 수다를 떨다 2차 역시 성인이 되고 처음 간 후 단골이 된 술집을 찾았다. 그땐 이미 진작에 술을 맛본 친구도 있었지만 절반 이상은 안면을 트지 않았던 사회초년생으로 술맛도 아직 모르고 잘 마시지도 못해 소주 한 병에 안주 서너 개를 시켜놓고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은지 다시 또 몇 시간을 수다로 잔을 채우고 안주빨만 세우는 그런 분위기로 한강같은 토요일 밤을 즐겼다. 그러고 일요일엔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오전부터 무거워진 몸과 마음을 애써 달래가며 다시 돌아올 월요일을 준비하며 보내곤 했다. 하지만 재경은 월요일이 끔찍하기 싫어 밀려드는 우울함에 일요일은 온통 무기력한 몸과 마음으로 보내며 그냥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리길 간절히 바랐지만 야속하게도 흐르는 대로 흐를 뿐 멈추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김없이 돌아온 월요일. 오전부터 재경이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선임인 미화가 수습에 나서면 난리 아닌 난리가 났다. 미화도 참고 참다가 계속되는 실수에 끝내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라 폭발해버린 듯 그동안 쌓아두었던 것을 쏟아내었다. 한가로이 업무를 준비하던 제 없는 다른 직원들도 느닷없이 닥친 상황이 당황하여 지기를 막론하고 그녀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아침부터 된통 깨지고 한 주를 시작해야 하는 재경에게만 보이도록 은밀히 측은한 눈길을 보내곤 혹시라도 불똥이 튈세라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건 그 작은 사무실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들만의 방법이었다. 미화는 근 10년을 그 회사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꾸려오며 안주인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기에 사무실은 물론 현장 직원들까지 직위 상관없이 쉽게 보고 함부로 대하며 심기를 건드리지 못했다. 재경 역시 자신의 잘못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죄송하단 말조차 쉽게 꺼내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면박을 받아내고 있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숫자 하나하나 그것도 수차례나 꼼꼼히 확인하며 한다고 했는데도 자꾸 그런 실수들이 발생하자 누구보다 한장할 노릇이었다. 그래서 자존감은 점점 더 떨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채 위축되어만 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때까지도 풀이 죽어있는 그녀에게 모두들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 위로를 건네주었다. 특히나 입사 때부터 재경을 딸처럼 챙겨주던 차주임은 식당으로 향하던 발까지 멈추고 너스레를 떨며 기분을 풀어주려 애쓰는 듯 보였다.
차주임이 철없는 말에 혀를 차며 멈췄던 걸음을 다시 빠르게 식당으로 옮기자 재경이 쟁걸음으로 뒤를 쫓으며 말했다. 그렇게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한결 기분이 풀린 재경이 혼자 쌩하니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뒤에 홀로 남겨진 차주임도 너털 웃음을 지으며 곧장 뒤따라 들어갔다. 그날도 퇴근 시간을 한참 넘기고서야 겨우 일을 끝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재경에게 버스 안에서부터 다음날 출근할 생각에 우울함이 물밀듯 밀려들었다. 그녀가 이런저런 생각이 늦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때 많지 않게 기가한 아버지가 자매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말없이 작은 방으로 가더니 이내 잠든 듯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재경은 아버지와 동생 진경과 함께 임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워낙에 형편이 좋지 않아 기초수급자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 그나마도 쫓겨날 위기에 처해진 적이 있었다. 그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의 일이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조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연세도 많고 국민학교도 다니지 못한 데다 건강도 좋지 않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매일 술에 의존하며 지내던 아버지는 끝내는 생계비로 나온 돈까지 모두 술로 탕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년이 넘게 관리비와 공과금, 공납금까지 내지 않아 자매는 학교에선 매일 사무실에 불려가는 단골이 되었고 집은 단전과 단수도 모자라 그 엄동설안에 폐거 명령까지 떨어져 당장에 쫓겨나야 할 판이었다. 그래도 다행히 가이소 직원이 자매를 안타깝게 여기고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어 겨우 쫓겨나는 처지를 면하고 전기와 수도도 다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매는 그때서야 자신들이 기초수급자라는 것과 그동안 공납금을 면제받기 위해 매번 학교에 지원해도 왜 계속 탈락하고 매일같이 사무실에 불려가야만 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해 12월 31일 재경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며 간절히 빌었다. 제발 거기서 더 나빠지지 않게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간절함이 통한 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여전히 공납금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체납된 관리비와 공과금을 매달 나오는 생계비로 조금씩 갖기 시작했고 갓 중학생이 된 진경이 학교 앞 상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그 연으로 도움을 받은 재경도 같은 건물 중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어 공납금도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자매는 그런 아버지를 잠시 원망하긴 했어도 싫어하지 않았고 의지했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버린 재경도 아직 어린 진경도 더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평소엔 말수도 적고 조용한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만취가 되어 기가하면 잠든 자매를 깨워 몇 시간이고 스스로가 지쳐 잠들 때까지 늘 이해하기 힘든 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괴롭혔다. 자매는 그런 아버지를 싫어했다. 아니, 아버지를 싫어했다기보다 그런 주사를 싫어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자매가 아버지를 등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무더운 여름 백주 대낮부터 많지 않게 기가한 아버지는 방학이라 집에 있는 딸들을 붙잡고 늘 하던 대로 주사를 부렸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며 반항심이라는 게 생긴 자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날 처음 겁없이 대들게 되었다. 그때 난생 처음 대드는 딸들의 행동에 알코올과 혼합된 분노가 아버지의 이성을 잠식케 하고 자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만들었다. 제분을 참지 못한 아버지는 스스로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상처를 만들어댔고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진경이 뜯어말리며 한 말이 도화선이 되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
아버지는 우악스럽게 진경의 목을 잡고는 그대로 안방을 지나 베란다까지 밀고 가 떨어뜨리기라도 할 기세로 몰아붙였다. 그건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거기에 깜짝 놀란 재경이 평소 동생에게도 힘으로 밀리던 작은 체구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 것인지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만취한 채 억센 힘으로 사정없이 목을 잡고 베란다에서 밀어 13층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아버지를 동생에게서 떼어놓았다. 그날의 충격이 자매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중얼을 만들게 하고 등을 돌리게 했다. 그 후 진경은 서울로 간 단짝 친구의 집으로 가출 아닌 가출을 했고 아버지는 더 이상 만취에도 주사를 부리지 않았다. 사과도 변명도 한마디 하지 않으셨지만 아마도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자매만큼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분명해 보였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진경은 친구가 다시 부산으로 오게 되며 따라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아버지는 윤시울만 불키실 뿐이었다. 아침까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재경은 끝내 무당 결론냈고 그건 그대로 퇴사까지 가게 되었다. 그 후로 그녀는 동네에 있는 작은 비디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마음은 편했지만 너무도 한가로워 지루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유리문 밖으로 지나가는 버스를 볼 때면 그걸 타고 어디라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하다 문득 친구들과 했던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건 더 이상 순수한 사춘기 소녀가 했던 것처럼 동경이나 환상 같은 것은 아니었고 그냥 그곳에서 벗어나 어디로든 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러다 미친 척하고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다. 그 모든 건 아주 극히 즉흥적이었다.